자, 여러분 교재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 공업지의 입지 선정이 되는데, 자, 이 공업지 입지 선정 또 최초의 학자 또 우선 확인해 두셔야겠죠. 자, 이 상업지의 입지 이론에서 최초의 학자가 누구죠? 레일리. 레일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하여튼 최초는 자주 출제가 된다. 작년 시험에 허프가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는 레일리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업 입지론의 최초가 또 베버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1909년입니다. 이 1909년, 거의 지금 110년 전 얘기인데, 이 1909년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알프레드 베버라는 학자가 이 공업 입지 이론을 최초로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독일 학자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요거 베버라고 읽습니다. 베버. 알프레드 베버의 이 최소 비용 이론이다. 자, 베버는요, 공업 입지 이론이 최소 비용 이론이다. 말 그대로 비용이 뭐가 된다? 최소.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 말에 숨어 있어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버는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봤더니 수송비, 그리고 노동비, 임금비죠. 임금, 노동비, 임금비, 임금. 또 집정력. 집정력은 집적에 따른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은 이 수송비라든지 노동비는 뭐죠? 인건비라고 해요. 노동비. 인건비는 임금입니다. 이 노동비용은 임금. 그리고 집적은 여러분 집적은 많이 여러분 들어보는 용어인데, 한 장소에 공업이 다 모여요. 집적. 한 장소에 공업이 다 모이는 게 집적인데, 이 집적에 따른 이익 또는 우리가 집정력이라고 해요. 이 집적에 따른 이익 또는 집정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우선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베버는 뭐죠? 1909년 당시에 독일에서는 수송수단의 발달이 상당히 미약을 하다 보니까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긴다. 베버는 뭐를,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뭐를, 수송비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서 수송비는 직접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송비는 우리가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송비는 원료, 공장에 투입되는 원료, 이 원료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이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수송비가 결정된다. 자, 이 지문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거기 디귿에 나와 있고요. 이 디귿, 거기에 보면은 의에 디귿에 설명했고, 그 니은에 보시면은 다른 우리가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 얘기죠. 자, 노동비. 이 노동비나 이 집적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다른 생산 조건이 뭐다?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동일하다. 다른 생산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동일하다. 동일하다면은 요게 같으면 뭐에 영향받아요? 수송비. 그래서 이 수송비의 영향을 받는데, 이 수송비가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예? 그래서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뭐 해야 된다? 입지. 즉 뭐죠?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게 여기 포인트. 베버. 뭐가? 요 두 개가 일정을 할 때. 그래서 베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입지 삼각형이 나와요. 베버 이론 나오면은. 그래서 베버 이론은요, 이렇게 입지 삼각형에서 베버는 원료 산지를 두 개 있다고 봐요. 우리는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인데 M1 원재료의 무게를 X 킬로그램, 그리고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인데 M2 원재료의 무게를 뭐죠? Y 우리가 킬로그램, 톤당 몇 킬로냐. 자, 공장은 이 삼각형 내부에 항상 공장은 있어요. 공장은 삼각형 내부에 있는데 이때 이곳은 시장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은 하나. 이렇게 시장은 하나, 원료 산지는 2개 있다고 전제를 해요. 배번은. 이때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킬로미터,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킬로미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킬로미터라고 하고,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리가 제품의 무게, 중량을 또 Z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는데, 그럼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 A 거리의 뭐를 M1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이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수송되는 비용이 돼요. 그럼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오려면은 또 어떻게 돼요? 거리에다가 또 뭘? M2 원재료의 무게를 곱해주면은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수송되는 비용인데, 이 두 가지는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수송되는 비용을 말하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요 거리 C에다가 뭐를? Z를 곱해주면 돼요. 제품의 무게. 그러면 요거는 뭐죠? 제품의 수송비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주죠. 하나, 둘, 셋. 원재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더해준 이게 바로 뭐죠? 총 수송비용인데, 그래서 다른 생산 조건이 일정할 때는 이 총 수송비용이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서 165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시면 기억에 최소 수송비 지점은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합이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 자, 또 오른쪽 거기 또 박스에 또 뭐가 나오죠? 우선 최소 생산비 지점을 보죠. 최소. 우선은 요 두 개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우리 최소 생산 수송비 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만약 노동비용이 변한다. 인건비, 노동비용이 변하면 또 뭐죠? 최소 노동비 지점을 또 확인해야 돼. 둘 다. 어디가 최소가 더 되느냐. 그리고 또 직접 이익이 변하면 또 직접 이익이죠. 이익이니까 이건 최소가 아니라 이익은 최대. 예. 직접 이익, 이것은 최대가 되는 거. 최대 직접 이익 지점 또 확인을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죠? 최소 생산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 베버가 돼요. 자,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 작년에 출제했는데 이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합니다. 이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서는 안 되고 뭐다? 수요가 최대가 되는 래쉬라고 해요. 래쉬. 이 래쉬에 수요가 뭐가 되는 지점? 최대.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즉 어떻게 돼요? 시장.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장소의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래쉬가 돼. 래쉬. 그래서 래쉬는 이런 공간 원추 모형이야. 이 공간 원추 모형 무슨 여러분 뭐 모자 많이 써봤죠? 예? 이런 원추 모형 모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때 그 밑에가 먼저 써요. 요 밑에가 원이야, 원. 이 밑에가 원입니다. 근데 이 원은요, 상권의 범위예요. 원은 상권의 범위고 이 원의 중심이 뭐죠? 원의 중심이 요점이 뭐다? 시장. 원의 중심이 시장. 원은 뭐다? 상권의 범위. 예? 상권의 범위인데 그러면
요 거리 이제 반지름이죠. 시장으로부터 거리인데, 예? 문제는 요 꼭지점에서 요까지 거리를 뭐라고 하냐? 요 거리를 우리는 수요량이다. 수요량.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요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는 점점 줄어들어요. 예? 요 높이가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죠.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수요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요, 시장으로부터 거리, 멀어지는 거리에 따르는 수송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수요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수요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 이거 시장이잖아요. 시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장에 그래서 공업이 뭐 해야 된다? 입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선은 그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에 출제를 학자 이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167페이지 밑에 보면 원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자, 베버는 자, 알프레드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두 개로 봐요. 자, 보편 원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하죠. 그러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편제 원료, 국지 원료라고 하죠. 편제,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송비에 뭐를 받는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두 가지,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 베버는 또 뭐를 설명하죠? 베버는 원료 지수란 말을 설명해요. 알프레드 베버는요, 이 원료, 이 지수를 설명을 할 때, 자, 여러분 교재 160, 우리가 8페이지 위에 보면 원료 지수의 수식이 나와요. 이 편제 원료의 중량이 나오죠. 자, 이 편제 원료의 중량을 뭘로 나눠준다? 예,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준다. 이 편제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주면 원료지수입니다. 자, 그럼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되죠?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커요. 이때는요, 어디서? 원료가 있는 장소에서 생산해야 돼. 왜? 그 원료를 시장까지 가지고 오면요,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는 편제 원료가 있는 그 장소에서 생산을 해야 수송비가 적게 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한다?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여러분 강원도 영월 가면 뭐가 있어요? 시멘트 공장이 있거든요. 이런 시멘트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시멘트 산업, 제련 산업이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죠. 또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많이 드는 산업, 또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돼요.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예를 들면 통조림 공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편제 원료를 또 많이 이용하는 산업도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를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값이 1보다 작았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시장이죠.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면요,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하면 안 돼. 왜?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제품 중량이 클 때는. 이때는 소비진 어디에?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이때는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에요.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한다?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뭐죠?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뭐죠?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우리 제품 중량 증가 산업. 또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드는 산업. 또 수송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보편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 또 제빵 산업처럼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도 시장에 입지하는 게 좋고요.
또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시장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는데, 여기 1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 1이면, 여기 1이면 분모 분자가 같거든요. 이때는 분모 분자가 같으면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산업을 무슨 산업이냐면 자유입지형 산업이라고 해. 자유입지형 산업 대표적으로 뭐냐? 항공기 산업. 여러분 조립산업인 항공기 산업이 대표적인 자유입지형 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산업은요, 전 세계의 부품 1위, 부품을 진짜 잘 만든 1위부터 발주해서 거기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띄우면 돼요. 네? 조립산업 대표적 이런 것은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입지형 산업, 항공기 산업이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이 항공기 산업 같은 걸 우선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것 내에서 특히 우리 지문 보면 요 두 개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자, 그리고 또 노동지향형 산업이 있어요. 자, 여러분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노동지향형 산업 보면요, 이 미숙련공, 미숙련공은 어떻게 돼요? 비용 임금이 상당히 싸죠.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유리한 산업, 대표적으로 섬유 산업, 의류 산업, 예? 예? 그리고 또 신발 산업 등이 대표적인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이 돼요. 자, 그리고 집적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집적. 집적은 아까 배웠죠.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는 건데, 자, 여러분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계열화된, 우리 관련성이 높은, 우리 기술 면에서 관련성이 높은 우리가 계열화된 산업, 대표적인 집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석유, 우리가 화학, 이 화학 산업 같은 것도 집적 많이 하고, 자동차도 집적을 또 많이 하는 그러한 산업이 바로 우리는 집적 지향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집적 지향형 산업,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유럽은 내륙이랍니다. 유럽 내륙에 보면요, 강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연결돼서 강이 쭉 국가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가면요, 강 따라 흘러가는 그 국가 다 오염돼. 그러니까 배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오해를 많이 갖는 산업이 있어. 화학산업. 우리는 뭐 LG화학이듯이 화학산업은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럽 내륙에 있는 벨기에의 엔트워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화학공장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배출하면 안 되죠. 예? 유럽 한가운데인데 배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은 환경 오염물질을 100% 정화할 수 있는 기업만 들어가요. 예? 그럼 우리나라 LG화학은 못 들어갑니다. 왜? 100% 정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유럽 내륙에 못 들어가니까, 예? 바다 건너 스페인, 바다에 배출해야 되니까 스페인, 영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유럽 내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모인 거야. 전 세계 화학 공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두퐁, 세계 1위잖아요. 두퐁, 화학회사가 두퐁이 우리나라 들어온다 하면요, 어디시거나 받아줘야죠. 왜? 100% 정화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선입견이 있어. 100% 정화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무서워. 그래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시민단체 환경국회의원 반대해서 못 들어왔죠? 어디? 전주에. 예? 벌써 이거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양해각서 체결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반대해서 결국은 못 들어와서 만리해제로 갔어요. 그 화학산업이. 100% 정화 다 해요. 우리나라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이제 상당히 집적 지향형 산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 있는데, 자, 여러분 중동에서 유조선, 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석유를 어디 가져와요? 울산에 가져오면 울산에서 정제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에 수송한다. 이렇게 울산이 뭐죠? 이렇게 배, 자동차,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전문용어로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전문용어로 이적 지점 또는 뭐라고 하냐면은 적환 지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이적 지점, 적환 지점인데, 그래서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울산에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의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울산에 뭐가 있어요? 석유, 화학, 콤비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중간 지점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정통적인 공업 입지 요인과는 무관해요. 최근에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면서 우리는 굴뚝 없는 산업,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가 IT라고 하죠. Information Technology, IT. 많이 얘기하죠. 예? 그래, 이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요,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안에 입지를 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 판교 이런 데 있죠? 대도시 내에 입지를 합니다. 자, 그런 산업을 뭐라고 하냐? 굴뚝 없는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푸트리스 인더스트리라고 해요. 푸트리스 인더스트리. 이것을 탈족, 예? 전문용어로 탈족 산업이라고 해요. 푸트리스 인더스트리에서 정통적인 입지 요인에 관계없이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안에 입지하는 대표적인 정보 우리 통신 산업이죠. 자, 이런 산업은 이제 탈족 산업, 여러분 엄청나게 요즘 발달하고 있죠. 이런 산업들이요. 자, 앞으로 미래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또 연결한 이제 이런 산업들,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 입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자, 170페이지로 오시면은 입지 개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입지 개수라는 용어는 작년에 계산 문제, 표가 주어졌거든요. 표가 주어졌을 때 이 계산 문제로 우리가 또 출제를 했어요. 예. 입지 개수를 LQ라고 합니다. LQ. 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 그럼 이 Z 지역이 있다. 그럼 어떤 지역의 I 산업,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산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있어. 그러면은 이 Z 지역의 이 I라는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LQ라고 해. 입지 개수. 그래서 이 계산 문제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전국입니다. 자, 분모는 뭐다? 전국. 자,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뭐다? 어떤 지역. 뭐 Z 지역. 이렇게 어떤 지역이 분자. 분모는 전국, 분자는 지역. 그러면은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가 몇 명이냐.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고용자 수 대신에 생산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의 소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보면 고용자 수를 많이 출제하니까 고용자 수, 전국의 특정 I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지 개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자,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자, 이 얘기거든요.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뭐 크다. 전국보다 크기 때문에 Z 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Z 지역 경계 바깥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해. 다른 지역으로 Z 지역 경계 바깥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그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하면 대표적 기반 산업 하면 자동차, 부천도 뭐다? 자동차. 이런 조사하면은. 근데 여기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이때는 Z지역 안에서 생산, 소비, 판매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 못한다. 다른 지역으로 수출 못하는 이런 산업을 무슨 산업? 비기반 산업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을 하는 자급자족의 상태가 바로 우리는 이럴 때 그렇다. 자, 계산해서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표가 주어지거든요, 문제. 그럼 표가 주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하나 간단한 거 한번 봅니다. 자, 그 171페이지 표가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봤더니 우리 뭐만 하나 따져보냐 하면요. 거기에 제조업 있죠. 제조업. 자, 그럼 A 도시의 제조업 따져봅니다. 자, 여러분 뭐 하나 그 표에서 A 도시의 뭐를 따지겠다? 제조업 LQ가 어떻게 되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표에서 찾을 땐 요렇게 찾아야 돼요. 표에서는 전국 전체, 표에서 전국 I산업, Z지역 전체, Z지역 I산업을 표에서 찾아서 숫자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A 도시는 세 번째 칸이 있어요. 되겠죠? 그리고 전국은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전국 밑에 합계가 전체입니다. 자, 밑에 합계가 전체. 그러면 전체가 얼마? 두 번째 칸 전국과 합계 요 전체가 만나는 사람 몇 명? 만 명. 그 만 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만 명. 만 명. 자, 그럼 전국의 제조업이죠? 자, 전국의 제조업 얼마? 전국 두 번째 칸 제조업 만나는 칸 4,000명. 그 표에서 이렇게 숫자만 들어오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은 뭐죠? A 도시니까 세 번째 칸 A 도시 전체 얼마? 1,000명. 그럼 A 도시에 얼마? 제조업 얼마? 300명. 그럼 그 표에서 이렇게 숫자 찾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죠? 10분의 3. 이거는 10분의 얼마다? 4.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 내항 곱하면 얼마? 40. 40. 외항 곱하면 30. 외항은 분자로 가죠. 그럼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이니까 얼마? 0.75다. 0.75가 나오는 거예요, LQ가. 그럼 요거는 1보다 작으면 무슨 산업? B. A 도시의 제조업은 어떻게 돼? 비기반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LQ를 구하면 돼요. 작년에 하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표 주어주고 두 개, A 도시, B 도시 두 개 LQ 구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계산하는 건요, 간단을 합니다. 시험 문제는 표가 꼭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이 나오거든요. 172페이지 보면은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으로 이루어져요. 기반 활동이라는 것은요, 기반은 요겁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해서,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죠. 화폐가 이 지역 내로 유입되는 활동은 무슨 활동? 기반 활동. 그럼 비기반 활동은 뭐냐? 이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판매해서 이 지역 내에서 화폐가 유통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경제 기반 승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경제. 어떤 지역의 경제 기반 승수를 보면요. 어떤 지역의 전체, 총, 어떤 지역의 전체 총 고용 인구를 그 지역의 뭘로? 기반 산업 고용 인구로 나눠요. 자,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얼마다? 10만 명이다. 근데 그 지역에 기반되는 산업의 고용 인구는 얼마다? 2만 명이다. 그럼 얼마가 돼?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 5가 되는 거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는 이 경제 기반 승수의 의미를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로 가는데, 자, 여기선 또 시험 문제, 또 출제를 또 하는 또 상당히 또 우선 중요하다. 올해 중요합니다. 또 시험 문제 출제는 도시 내부 구조에 있어서의 성장 이론이죠. 도시 내부 구조에 있어서 성장 이론, 학자들의 견해가 또 나와요.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1826년에 우리 트위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트위넨 학자가 독일 학자죠. 트위넨은 고립국 이론, 농촌 경제입니다. 그래서 트위넨은 이 농촌 토지에 있어서의 이용하는 모델인데, 농촌 토지를 이용하는 모델에 있어서 고립국 이론은 폐쇄 경제, 고립됐다. 다른 지역으로 생산해서 수출 안 한다.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재배되는 작물을요, 6가지로 봐.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재배되는 작물을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이 재배되는 작물마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가 달라요. 그래서 6가지 형태의 지대가 나오거든요.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형이 나오죠. 자, 이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형을 뭐 했다? 응용을 한 거야. 응용을 한데, 트위넨은 무슨 이론? 농촌 토지인데 이것을 어디에? 농촌 토지에서 어디에 적용한다? 도시 토지 이용 모델에 적용한다. 농촌 토지의 모형을 도시 토지 모형에 적용을 해서 거의 100년 지납니다. 1925년, 거의 100년이 지났죠. 우리가 적용을 한 거죠. 누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해서 우리는 동심원 이론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인데,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다 보니까 미국의 뭐를 대상으로?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전개시켜요. 그래서 이 도시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돼요? 도시의 공간 구조에 있어서의 형성을 무슨 입장에서? 생태학,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 핵심은 어떻게 되죠? 자, 도시 핵심은 중심 업무지구,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라고 해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 중심 업무지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 핵심이야. 핵심이 하나. 핵심의 하나는 뭐죠? 핵심의 하나다. 핵심의 하나. 핵 모형이에요. 핵심의 하나다. 그럼 요 중심 업무 지구에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요. 밀려나서 우리 요 두 번째 경공업 지구에 거기에 모여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면서 살아요. 이것을 우리는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해서 사는데, 이 두 번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는요, 점이지대라는 용어로 많이 내요. 두 번째가 무슨 거죠? 점이지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뭐죠? 저소득 주택지역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뭐다? 고소득 주택지역이 네 번째. 요 파란선 넘어가면은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인데, 이 통근자 지역은 위성도시예요. 그래서 도심으로 외국은 전철 타고 도심으로 진입을 하는데, 위성도시예요, 위성도시. 이렇게 5개입니다. 도시의 핵심에서부터 몇 개? 5개의 지구로 도시 내부 구조가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
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요거 최초니까 또 순서 기억해야 되는데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모형으로서 이상적인 모형이에요.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예, 여러분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또 미국의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도시 내부 구조 성장에 일반화의 결여가 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최초라는 게 중요하는데 문제는 도시 생태학적이죠. 생태학인데 이 거주지가 분화가 돼요. 여러분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도심에서 살다가 이 거주지가 뭐가 돼? 분화가 돼요.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어떻게 돼? 저미지대, 저소득, 고소득, 주택지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형상인데 이 형상이 뭘로 설명한다?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뭐죠? 들어오는 걸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들어오는 걸 침입. 그럼 침입을 하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과 또 뭐를 해야 돼? 경쟁을 하고 또 경쟁을 하면은 어떻게 돼? 그 지역이 다른 토지 이용주체로 또 바뀌어. 다른 이용주체로 바뀌는 걸 천이란 용어를 사용해. 이게 다 생태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입, 경쟁, 이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용어로서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을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통해서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누구? 버제스. 튀넨의 이론을 도시 토지의 이용 모델에 응용해서 적용을 한 이론입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고요. 자, 19회 시험에 처음 출제돼서 우리 작년까지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번 출제했어요. 19회 시험부터 작년 30회까지. 그만큼 많이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75페이지에 오시면은 선형 이론이 나와요. 자, 이 동심원 이론을 변형을 했어요. 자, 이 동심원 이론을 변형을 해서 나타났는데 아까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걸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은 미국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14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반화에 결여된 걸 또 보완한 거죠. 미국의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 이건 1939년.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 또는 교통의 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교통의 축 이론. 자, 우선은 원을 변형한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시의 핵심, 여기 중심 업무지구거든요. 이게 도시의 핵심인데, 자, 이 도심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시의 핵심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것도 뭐다? 하나니까 또 무슨 도시? 핵심이 하나의 뭐다? 단해. 둘 다 단해의 핵심이 하나. 예? 핵심은 하나이는데 뭐를 따라서 교통의 선,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모양을 띠는 거예요. 부채꼴만. 뭐 이런 형태의 부채꼴 모양. 여러분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부채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를 따라서 도시의 성장이 뭐를 따라서 교통망 또는 도로망이라고도 하는데 교통망, 뭐 도로망. 이 교통망이 시험 문제 하여튼 요게 뜨거든요. 호이트가 나오면은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확대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이다. 이때 선은 부채꼴 선자입니다. 선은 부채꼴 성자, 형은 모양 형자. 그리고 번역한 거예요. 선형 그대로 번역한 게 부채꼴 모양. 이걸 여러분 스케이트 타다 보면요. 여러분 스케이트 날 보면은 뭐라고 해? 스케이트 날 보면은
그 날이 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쐐기라는 말을 써요. 쐐기 형태. 그래서 부채꼴 모양, 즉 쐐기 형태의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여러분 고소득층에 주거지 고급 주택 지역은 뭐를 따라서 우리는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는 집가가 비싸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주택을 형성하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를 따라서 어떻게 돼? 집가가 비싼 간선도를 따라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 이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 학자가 바로 호이트다. 호이트. 그래서 여러분 이 고급 주택 지역이 여기 가격이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좌우는 중급 주택이 있잖아요. 좌우는 중급 주택 지역이 형성이 되면서 집값은 고급 주택 지역보다는 어떻게 싸겠지. 예? 상식적으로. 그럼 저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 저급 주택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 지역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반대편, 이런 반대편에 저급 주택 지역이 뭐한다?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 도심 가까이 있는 여기죠. 이 도심 가까이 있는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고용 기회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심에 고용을 해야 되니까 이 고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이론은 다 외국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미국. 그래서 요거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게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 전부 보면은, 자, 미국은 땅이 넓어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러다가 요것을 이제 하다가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제 부도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론이 뭐죠? 요 두 이론을 보완합니다. 두 이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해서 나타난 몇 년? 1945년에 나타나요. 그래서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고요. 뭐야? 해리스,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번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여러 개. 그래서 도심의 핵심이 원래 하나인데 이 도심의 기능이 전문화가 되면서 분화가 돼요.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는, 뭐가 나타난다? 다핵심 이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적 대도시나 거대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에요. 그럼 다핵심 이론이 나오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패턴이 한 개의 유일한 핵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죠? 도심 부도시 분산되잖아요. 이산되는 몇 개의 우리가 부도심이 형성되면서 도시 전체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다핵이 발생, 성립시키는 요인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가 시험 지문에 가끔 많이 나옵니다. 자, 28구의 시험은 다핵심 이론이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버제스, 호이트 이론이 출제했어요. 28구에는 다핵심 이론이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우선은 다핵심 이론의 다핵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인에서 어떤 부동산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형성이 돼요. 또 어떤 우리가 활동은 높은 지대, 여러분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은데 어떻게 해요?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외곽에 입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활동에서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이 돼요. 자, 시험 문제는요, 요 2가지에서 많이 내거든요. 어떤 동종, 같은 업종, 동종의 활동은 같은 업종이니까 모여야 돼.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해야 돼. 이걸 직접 지향성이라고 해요. 직접 지향성.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이종, 다른 업종의 활동 모이면 안 돼요. 다른 업종의 활동은 어떻게 돼? 상호 분리가 돼야 돼. 직접 하면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상호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입지적 뭐다? 비양립성. 양립하기가 어렵다. 입지면에서. 입지적 비양립성. 즉,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거다. 그 두 지문, 동종의 활동, 이종의 활동, 요 두 지문이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그래서 요 우리가 학자들의 지금 세 학자의 견해를 봤는데, 요 세 학자는요, 우리 출제위원회 교재는 이 세 학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번 다 여기서 출제한 거예요. 다른 학자는 출제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 학자 있죠? 거기 보면은 유상도시 이론도 나오고 다차원 이론도 나오고 삼지대 구조론도 나오는데 그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험에 요 출제형 교정 요 세 가지 있으니까 잘 보고 별표 3개죠. 도시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또 매년 또 출제되는 지대 이론 또 학자들의 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